의료인문학 1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세기의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라고 하는 세기는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과학이 의학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9세기에 이루어진 과학적 의학의 주요 성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세기에 이루어졌던 과학적 의학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의 흐름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선 실험 생리학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험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1820 아니죠 1628년에 윌리엄 하비가 발견한 혈액순환의 원리, 혈액순환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생리학의 출발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세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한 두세기 만에 베르나르라고 하는 프랑스 과학자, 의학자가 나타나서 실험 생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확립을 합니다. 이제 하비 같은 경우는 보셨지만 아주 간단한 사유 실험을 통해서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시 여전히 사유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실험 생리학이라고 한다면 베르나르로부터는 실제로 동물을 중심으로 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생체의 어떤 생리적 현상들을 밝혀내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로 이제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이미 이 생체 실험에 관련된 어떤 윤리적인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물론 그래서 베르나르 자신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요. 특히 알려지기로는 베르나르가 자신의 아내로부터 굉장히 공경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알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리학인데요. 여기 피르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발음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 이렇게 쓰는데 뭐 비르호, 뭐 빌효, 뭐 어떤 경우 피르코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을 하는데 발음을 이름 발음해주는 그런 사이트에 가도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지방에 따라서 또는 뭐 그 가문에 따라 다르게 불렀던 것 아닌가 하는데 이제 여기는 교재에 있는 대로 그냥 피르호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학의 황제로 알려져 있죠. 의학의 황제로 알려져 있을 만큼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돌프 비르효 아주 중요한 의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세포병리학을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학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위생개혁운동 이게 바로 이제 사회의학이겠죠. 이게 사회의학일 텐데 세포병리학을 정초한 사람임에도 또 동시에 사회의학을 또 그 흐름을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개혁운동과도 관계가 있고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니 해도 19세기의 의학적 성과라고 한다면 이 세균학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균학과 면역학을 통해서 전염병을 정복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복까지는 아니겠지만 전염병을 상당 부분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균학과 면역학이야말로 19세기의 의학이 이루는 가장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흐름에서 크게 기여한 사람이 파스테르와 코어 두 사람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외과학과 관련해서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수술의 통증을 견뎌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1840년대에 6년경이죠. 에 이제 그 전신마취제가 발견되죠. 그래서 이 전신마취와 관련된 세 사람의 인물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위생개혁운동을 통해서 이 전염병이 극복되는 데 있어서는 이 세균학과 면역학도 큰 역할을 했지만요. 이 세균학과 면역학뿐만 아니라 위생개혁운동도 굉장히 크게 큰 기여를 한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합쳐서 전염병을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인 성과와 그 사회의학적인 성과가 아우러져서 나타나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흐름이 보이게 되죠. 생리학과 병리학, 그 다음에 세균학과 위생개혁, 그 다음에 전신마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 사람씩 살펴볼까요? 이제 클로드 베르나르입니다. 클로드 베르나르는 어, 이거 클로드 베르나르는 원래는 문학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유명한 그 멘토가 너는 문학은 안 되니까 의학을 알아 해서 의학에 매달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의학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낸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미국의 캐논이라는 의학자가 처음 쓴 말입니다만 같은 개념이죠. 이 사람은 internal environment, 내적 환경, 내적 환경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뭐냐 하면 우리 생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당히 많은 그 영향을 주고받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환경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체온 같은 거, 우리가 뭐 열대지방에 가든 뭐 저 극지방에 가든 간에 우리 내적 저기 체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적 환경을 발견한 이것이 이제 어떤 생리학의 기본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병리학을 생리학에 근거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없으면 정상적인 생리가 없으면 병리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생체 실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문학도에서 실험학자가 됐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명책에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사체 엑스레다 음양오행이다 그러면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설명체계를 전제로 한 거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실험 결과, 경험 그걸 중심으로 봐야지 뭐 어떤 이론을 미리 전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코트를 벗을 때 상상도 벗어 던져라.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그 실험적 사실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생체 실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아내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의 반대 직면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생체 실험의 윤리적 원칙을 확립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그 100년 전 20세기에 와서 나오는 헬싱키 선언과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설령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과 복지에 도움이 될지라도 피험자에게 조금이라도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 인체 실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죠. 이제 이것은 오늘날에도 특히 이제 어떤 임상 시험에 대한 심의를 하는 IRB 같은 경우에 IRB 같은 조직에서 아주 강조하는 그런 원칙이죠. 베르나르의 스승인 마장디죠. 이 사람은 과학의 넉마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작은 사실들을 모아서 어떤 이론을 만들고 그로부터 과학이 발전한다고 봤던 것이죠. 이 양반이 쓴 베르나르가 쓴 유명한 책이 실험의학 연구 방법 소설 1865년입니다. 이 해가 중요한 이유가 또 동시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조셉 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균 수술을 처음 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65년을 어떤 그 근대적 의학의 기점으로 삼는 역사학자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베르나르가 한 말 중에는 진정한 실험학자는 철학자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웃기죠? 상상도 벗어 던져라. 그래 놓고서는 또한 거꾸로는 철학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종 딜레마, 모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도 아닙니다. 자, 의학의 황제 루돌프 피르호를 봅시다.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온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세포라는 것이 무슨 새로운 체액 또는 아체라고 하는 것들에서 나온다고 봤었거든요. 뭐 이 사람의 이제 뭐 학문적인 적대자라고 하는 뭐 로트칸스키 같은 사람은 그런 주장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거고 그것은 지금도 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아체 같은 것들은 이제 이미 부정되어 있고 현대 모든 생물학은 세포 중심입니다. 또 유명한 것은 이제 아까 사회과학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의학은 사회과학이고 정치학도 의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70년대에 이제 시작된 생물심리사회 모델,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 합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1970년대에 조지 엥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의학에. 근데 그것을 이미 19세기에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은 각각의 세포가 시민인 세포들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몸이 시민이고, 세포가 시민이고, 국가가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과 국가를 비유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질병이라는 것은 그런 시민들 사이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이겠죠, 그죠? 청와대로, 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또 시민은 시민대로, 하여간 그 주장을 하는 그런 그 상황.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 이것을 질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도 그렇듯이 우리 몸에도 무슨 뭐 예를 들면 간 조직은 간 조직대로, 뭐 결차 조직은 결차 조직대로, 신경 조직은 신경 조직대로 따로 논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질병인 것이죠. 또는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세포들의 통제 틀을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갖고 증식해 나가는 그런 거가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 국가 사회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들의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지금으로 생각할 때 우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균설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세균설. 그러니까 아까 19세기의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세균설이죠. 그래서 전염병을 극복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세균설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그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 사실을 부정을 하고, 그 대신에 어떤 사회적 환경들이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낭만적 의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현미경을 가진 히포크라테스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우리 의학사에서 히포크라테스가 몇 명 나오죠. 영국의 시드넘, 지난 시간에 나왔던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영국의 히포크라테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양반은 독일의 또 히포크라테스네요. 거기다 또 현미경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로 아주 면밀한 관찰을 잘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찰에 철두철미한 의사를 이제 히포크라테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실레지아 보고 1848년에 실레지아라고 하는 지역에 발진 티푸스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 의학자였던 비르코프를 파견을 하죠, 정부에서. 이 조사 활동 끝에 낸 보고서에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의학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처방, 정치적인 처방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가 이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의 자유를 신장해 줄 것, 그 다음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줄 것,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개혁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줄 것, 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요. 아주 일찍부터 건강을 기본권으로 인정했던 그런 의학자이고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가난한 자의 대리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고, 실제 자기 자신은 하원의원이 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학은 인간이 가진 예지의 최고 형식이며 모든 과학의 어머니다. 아주 의학자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는 얘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래야 된다. 의학이 너무 지나치게 미시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동시에 고고인류학회를 창설한 창설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제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세포병약을 만들어 자기가 스스로 발견해 사회의학을 주창해, 그다음에 고고인류학회를 만들어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사회적 실천 활동을 해서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해,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한 아주 훌륭한 성과 중에 하나는 우생학의 위험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우생학은 아시다시피 이 이후에 이제 나치가 이 우생학을 갖고 뭐 타민족을 멸절시키는 그런 논리적 근거로 삼았잖아요. 이제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쭉 해서. 이 양반은 이미 일찍부터 두개골에 관련된 조사를 해서 이런 우생학이 잘못되어 있음을 일찍부터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여기까지는 상당히 훌륭한데, 이 밑에서부터는 좀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세균설을 부정했고 진화론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아무리 의학의 황제라고 불렸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세균설을 부정했다는 건 잘못된 거고, 진화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체액설의 잔재를 청산했던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베살리우스의 감각,
그다음에 뭐 하비, 헌터, 베르나르가 실험, 그다음에 모르가니는 질병의 자리, 레넥 뭐 저거 이렇게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쭉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전염병 대체 영웅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에드워드 제너가 있었죠.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중국에서부터 온 인두죠. 인두 사람의 천연두 딱지를 가지고 이제 예방을 했던 이것이 이제 그 뭐죠? 에드워드 제너가 이제 우두로 발전시키잖아요. 이제 소의 그 질병에서 나온 고름을 갖고 사람에게 이제 그 예방 조사를 했던 그 접종을 했던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제 전염병 치료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1960년, 68년인가요? 이때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이제는 천연두는 세계 지구상에 없다라고 선언을 할 만큼 인류가 완전히 정복한 거의 유일한 질병이 된 거죠. 이거는 제멜 바이스 이 사람도 역시 19세기죠. 이 오늘 강의의 주 인물은 아닙니다만 손을 씻어라, 손을 씻어라 라 해서 손을 씻음으로써 뭐예요? 병원에서 병원 감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사람이죠. 조셉 리스터 그 소위 무균 수술을 처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석탄산을 분무하고 상처에 그 석탄산을 발라서 아주 만연되어 있던 수술 후 감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분이죠. 루이 파스테르 뭐 많은 그 박시네이션 백신들을 발견했던 사람. 로버트 코호 세균학의 원리를 밝힌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 전부 다 전염병에 관련된 그죠? 전염병 관련된 여기는 이제 뭐예요? 접종 예방 접종 이두 제멜 바이스와 리스터는 소독 그죠? 그다음에 파스테르와 코호는 이 두 분은 또 라이벌이지만 동시에 서로 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의학 발전에 기여했던 분이고 플레밍은 아시다시피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항생제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작용을 했던 겁니다. 여기 한 사람 더 빠진 사람을 좀 보충하자면은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 백의 천사라고 하는 나이팅게일은 이 병원에서 이런 이거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의료인문학 또는 인문의학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물학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빨래를 해주고 시트를 갈아주고 환기를 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사망률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분이죠. 파스텔도 그렇죠. 쭉 여기 이제 나열되었습니다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발생사를 반박했고,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저온살균법을 발견했고요. 탄저병 백신을 발견해서 공개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881년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연구 성과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실험을 성공하죠. 뭐 항독소를 만들고요. 파스텔 연구소 설립해서 우리나라에도 파스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한 중요한 말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 관찰의 세계는 준비된 마음이 길을 잡을 수 있다. 준비된 마음.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학을 보통 일반적으로 실험적 사실, 실험에서 발견되는 사실, 팩트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팩트를 발견하는 것도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좀 말하자면 어떤 이론 비슷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인드세트가 있어야만 어떤 사실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학자 조국은 진실과 정직이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사실 우리 그 과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논문을 생산하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그런 거를 논문에 기록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자, 파블로프와 파스테르 두 사람이죠. 이제 파블로프는 개를 갖고 실험했고 여기는 이제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 토끼가 주로 많이 보이네요. 코어가 발견했던 탄저균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통의 얘기입니다. 고통은 주로 아편 또는 알코올을 주로 활용했었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1846년에 에테르라고 하는 기체 가스를 가지고 최초의 전신 마취를 하게 되죠. 그리고 1899년에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한 아스피린이 바이엘사에서 대량 생산돼서 상품화되죠.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 그 20세기 문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통증에 관련된 개념을 바꾸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아편고요. 윌리엄 모턴이라는 사람이 1846년에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어떤 환자의 마취를 하고, 그죠? 마취를 하고 그 워렌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는 장면을 뭐 기자를 비롯한 신사들 앞에서 시연을 해서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전신 마취가 최초 전신 마취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잠깐 설명합니다만 윌리엄 모턴이라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 공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나날을 보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마취가 성공한 이후에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공식적인 그림.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그림하고는 많이 다르죠.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은 신사들이 공식적인 그림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이 마취가 에테르 마취 또는 아산화질소 마취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위에 뭐 클로로폼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주로 이렇게 파티 장소에서 술 대신에 뭐 호사가들이 이런 경험을 했던 이 가스를 마시면 자꾸 시실거리고 웃는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시실거리고 웃고 뭐 자빠지기도 하는데 통증을 못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착안을 한 이제 몇몇 의사들이 이거를 전신 마취에 활용해서 성공했던 거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아스피린이 나왔을 때의 광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생개혁 운동입니다. 위생개혁 운동은 이제 영국과 이쪽은 영국이고요. 이쪽은 프랑스입니다. 이 두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독일 사람 한 사람이겠죠? 피르호. 이건 여기 이제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체듀익과 비에름의 영국과 프랑스 두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좀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영국의 위생개혁 운동은 변호사인 체드윅이 주도를 했고요. 프랑스의 위생개혁 운동은 의사인 비에르메가 주도를 합니다. 좀 비교가 되죠. 그래서 그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 위생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위생 환경을 바꿔서 질병이 위생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위생을 개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경제적으로 싸다는 거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위생개혁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회정책으로 해결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보니까 의사 출신인 비에르머가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학성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위생을 얘기하더라도 여기는 주로 세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죠?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사회정책을 강조한다면 프랑스에서는 세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겠죠. 생각해 보시면 여기 프랑스에 파스테르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스테르가 아주 국가적인 영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파스테르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세균 중심의 사유가 있었지 않을까 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중심으로 했고요. 사회의 의료화, 메디칼라이제이션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회 의료화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영국에서는 사회 정책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의학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실험 생략에 베르나가 있었고요. 세포 병력과 사회의학에 피로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호는 위생개혁운동, 사회의학에 같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테르와 코호는 유명한 세균학과 면역학에 준비가 됐고, 롱, 모턴, 잭슨 같은 사람들은 전신마취, 아까 모턴만 언급했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